최근에 나와 있는 표면이 매끈한 스무스 보형물들 회사에서 대표적으로 존슨앤존슨이나 모티바 같은 데서는 부형구축의 확률이 0.3%밖에 안 된다, 이런 데이터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수술해보면 1000명 하면 1명 정도 생길까, 즉 0.1%밖에 안 되는 정도로 이제는 구형구축이 드문 질환이 되었어요. 다만 그 0.몇% 만들기 위해서는 의사 선생님의 실력과 그 다음에 좋은 보형물과 수술장에서 이루어지는 완전 무균 수술이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지TV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가슴 성형을 고민하신 분이라면 한 번쯤 꼭 들어보셨을 구형 구축과 마사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이미지 성형외과 이용기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슴 성형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제일 먼저 염려하는 부작용이 바로 구형 구축이고, 이때 들어봤을 단어가 피막이라는 것인데요. 의학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생기는 것이고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슴 성형을 하면 대표적으로 따라오는 부작용의 하나가 구형구축이라는 말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구형구축은 말 그대로 보형물 근처에 동그란 모양, 구형으로 피막이 두꺼워서 쭈그러듦이 생긴다는 게서 구형구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방 보형물 주위에 정상적인 상태 회복이 빨리 일어나면 사실 이런 것들이 안 생기는데, 감염이라든지 출혈이라든지 이물질이라든지 과도한 조직 손상이라든지 혹은 환자의 체질이 흉터가 많이 생기는 켈로이드 체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면 보형물이 내 몸이 아니니까 여기 주위를 둥글둥글하게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막이 점점점 두껍게 생기는 겁니다. 이런 구형구축이 안 생기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감염, 출혈, 조직 손상, 이물질, 보형물의 터짐, 환자의 체질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으로 수술하면 잘 안 생기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모든 일이 안 생기고 정상적인 상태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면 이제는 0.몇% 수준으로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구형구축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구형 구축 예방을 위해서는 얇은 피막 생성이 필수인 것 같은데, 이는 수술 절개 방법이나 보형물 타입과는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보면 결국은 모든 원인의 마지막 통로는 감염이라는 것 같아요. 피가 많이 나도 피는 굉장히 영양분이 많은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피도 균이 살 수 있는 좋은 배지가 돼요. 조직 손상이 돼도 죽은 조직들도 균이 한번 들어가면 잘 살 수 있는 배지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차단하면 구형구축은 잘 안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 유륜 절제를 하면, 유륜 절제를 하다가 들어가면 유선 조직을 만날 거잖아요. 근데 유선 조직은 유두에서부터 쭉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유관을 자르게 되면 그 길을 타서 보형물을 넣으면 보형물이 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들을 보면 유륜주의 절제 시에 보통 다른 절제, 즉 겨드랑이나 밑주름에 비해서 구형구축이 8배에서 10배 정도 더 생긴다라는 논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염을 막아주기 위해서 수술할 때는 꼭 유두를 멸균된 테이프로 덮어서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와서 수술 시야가 오염되는 것을 철저히 막고 있어요. 그리고 보형물을 넣을 때는 반드시 보형물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특별한 터널 구조 같은 걸 만들어서 켈러 패널이라 그러는데, 그런 특수한 장치를 이용해서 바로 바깥에서 터널을 통해서 속으로 쏙 들어갈 수 있도록 감염을 예방해 주는 게 구형구축의 가장 큰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와 있는 표면이 매끈한 스무스 보형물들 회사에서 대표적으로 존슨앤존슨이나 모티바 같은 데서는 구형구축의 확률이 0.3%밖에 안 된다, 이런 데이터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수술해보면 1000명 하면 1명 정도 생길까, 즉 0.1%밖에 안 되는 정도로 이제는 구형구축이 드문 질환이 되었어요. 다만 그 0.몇 % 만들기 위해서는 의사 선생님의 실력과 그 다음에 좋은 보형물과 수술장에서 이루어지는 완전 무균 수술이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도 구형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 마사지 하는 것이 필수라는데, 원장님께서는 마사지를 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마사지는 구형구축을 더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주로 하고 계신데요.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사지를 하는 것은 저도 초기에는 당연히 마사지를 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당연히 수술하면 마사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마사지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었고, 마사지를 하면 사실 보형물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는데 공간에서 움직이는
움직이면 자꾸 상처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부분은 또 벌어졌다가 다시 붓고 또 벌어졌다가 붓고 여러 번의 상처가 생기면 거기가 단단해지겠죠. 그렇죠?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자꾸 벌려보면 다시 단단해지잖아요. 그래서 마사지를 통해서 다시 상처가 생겨 출혈이 생기면 그것이 다 부형구축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마사지를 안 하고 수술장에서 완전 묵인한 상태로 수술한 게 그대로 가만두면 우리 몸은 점점 성숙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부드러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마사지를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부드러운 가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그냥 편하게 지내시면 저절로 부드러워질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슴 수술 후에 처방받아서 먹는 구형구축약이라 불리는 것이 있던데 어느 병원에서 복용을 권장하고 또 어떤 병원은 처방해주지 않는 것도 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형구축 예방약이라고 해서 흔히 천식에 쓰였던 류코트리엔 억제제라고 하는 약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콜레이트, 싱클레어라고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 약들은 원래 천식약으로 쓰였는데 구형구축의 메커니즘의 하나인 가운데 물질이 류코트리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많이 생기면 피막에 있는 콜라겐 조직을 많이 만드는 섬유아세포라는 세포를 많이 자극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류코트리엔을 억제하는 약을 먹으면 결국은 섬유아세포가 콜라겐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피막을 두껍게 만드는 걸 예방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소개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해봤더니 효과가 없다 혹은 너무 미약해서 그것으로 환자들한테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차 가슴확대 수술에서는 저는 처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병원의 수술에서 구형구축이 왔던 환자들이 있겠죠. 그런 환자들은 수술장에서 이미 구형구축된 피막을 다 제거하고 그 수술 자체가 일반 수술보다는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감염기가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런 경우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환자가 원하시면 구형구축을 예방한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싱클레어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저희 입장은 그 싱클레어라는 약으로서 구형구축을 예방할 수 있다는 데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만약 스스로 구형구축이 왔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치료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보통 짧게는 3개월부터 1년쯤에 구형구축이 발생하게 되는데 초기에 생기는 단단함은 저절로 성숙의 단계에 거쳐서 부드러워진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한 1년에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도 계속 그러면 결국은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보형물이 부드러워도 피부 바깥으로 단단한 달걀 같은 게 만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피막 제거술과 다시 재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더 철저하게 지혈을 하고 조직 손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 다음에 피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부드러운 보형물이 피부로 느껴지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용기 원장님 모시고 가슴 성형 후 발생할 수 있는 구형구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미지TV였습니다.